안녕하세요.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식품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흔들고 저를 참 힘들게 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와 신우예요. 아무 연관도 없고 접점도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지만 제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저는 그 두 사람을 지켜보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하면서도 불행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지만 재능 부족과 가족의 지원이 없었던 것을 원망하며 붓 대신 소주병을 붙드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나마 그림으로 생활비라도 버셨던 것 같지만 본인 성에 차지 않았기에 자괴감과 자격지심이 더욱 심해졌고 나중에는 매일 술을 드시면서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집안은 온통 유아 물감과 역한 술 냄새, 그리고 아빠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가 불쌍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곁에 계셨지만 엄마도 많이 지치셨죠.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 동네 식당 주방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며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항상 파스 냄새가 배어있던 엄마의 거친 손, 고된 노동으로 굽은 등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고 힘들었죠. 학교 준비물을 사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는 게 힘들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제 꿈은 오직 하나, 어른이 되어서 하루빨리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돈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장이 나오기 무섭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식품회사의 생산직 사원 모집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그곳은 월급 밀리는 일이 없고 제품의 질이 좋다고 평판이 좋았던 곳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식품 공장이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번듯한 회사가 되었던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 취업을 했고 생산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게 고되기도 했지만 또 보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엄마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고 사장님 내외분들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었기에 만족하며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남은 시간 동안 공장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식품 영양학 관련 책을 읽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다가와 말을 거시더라고요. 이지은 씨 책을 읽고 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피곤할 텐데 다른 직원들처럼 휴게실 가서 눈 좀 붙이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게 쉬는 건데요, 뭐. 그런데 무슨 책인가? 그냥 식품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성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요. 공부도 할 겸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식품 관련으로 대학에서 공부해보고 싶기도 해서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봤어요. 좀 부끄럽네요. 저는 좀 쑥스러워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생도 아닌데 관련 전공 서적을 보고 있다는 게 좀 민망했거든요. 게다가 저에게 대학이라는 건 머나먼 일이었는데 대답을 하고 보니 뭔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은 좀 놀란 얼굴이셨죠. 부끄럽다니.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사람은 배워야 더 크게 성장하는 법이야. 네.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저를 좋게 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저를 공장 격리로 발령을 내주셨거든요. 생산직으로 쭉 일을 하다가 사무직 일을 맡게 되니 좀 어렵고 긴장되기도 했죠. 특히 격리 일이라는 게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 행여나 숫자를 잘못 봐서 문제가 생길까, 서류를 잘못 처리할까 매일 긴장하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제 딴에는 열심히 배우고 여러 번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일을 했죠. 모르겠는 건 따로 책 사서 공부하고 알아가면서요. 그런 제 모습을 사장님 내외부는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두 분은 저를 사장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지은 씨, 앉아봐요. 무슨 일로? 우리가 가만 지켜보니까 지은 씨가 일하는 게 참 똑부러지고 야무지더라고. 센스도 있고 똑똑하고. 또 들어보니까 제품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도 종종 낸다며? 아, 그건 그냥 직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몇 마디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 아이디어가 좋던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도울 테니 야간 대학에 가서 제대로 공부해 볼 생각 없어? 지은 씨가 전부터 관심 있었던 식품 영양학 말이에요. 물론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우리 회사 개발부에서 일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게 이런 도움을 주신다니요? 믿기지가 않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를요? 왜? 오랫동안 지은 씨 지켜봤는데 성실하고 끈기 있고 똑똑하고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딸 같은 마음도 들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거든.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해보고 싶은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그 두 분의 배려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산직으로 밤낮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또래처럼 대학교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 이런저런 추억도 만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다 사치스러운 일이었죠. 저한테는 그저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당연히 대학교도 언젠가는 가고 싶지만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인 저를 좋게 봐주시고 이런 기회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장님 내외부는 저에게 잘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이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야간대학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그분들은 제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셨어요. 저는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신 만큼 나도 꼭 이 은혜는 갚을 거라고요. 물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4년간의 제 삶은 마치 전쟁 같았거든요. 낮에는 격리로 일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퇴근하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버스 안에서 전공책을 붙들었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저는 4년 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더 큰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고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의 신제품 개발팀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냉큼 다른 데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신 만큼 저도 이 회사에 꼭 도움이 되고 싶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
사장님의 아들이 저희 개발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지금의 제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사수가 되어 제품 개발에 관한 것들을 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늦게까지 함께 시제품을 만들던 중 그가 제게 묻더라고요. 과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과장님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힘들긴요. 내가 만든 제품 덕분에 우리 회사도 좀 더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 생각하면 피곤한 것도 잊어요. 오히려 재밌는데요? 사실 민준 씨야말로 사장님 아들인데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제 말에 민준 씨는 단호한 표정이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아들이라고 해도 제대로 일 배우고 제 몫은 해내야죠. 사실은요, 과장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제가요? 제가 뭐라고? 끈기 있고 성실하고 센스도 있고 저희 회사에 진짜 필요한 분은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걸 알기에 저희 부모님도 과장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것 같고요. 사장님, 사모님 생각하면 늘 감사하죠.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과장님의 가능성을 보신 거죠. 저희 부모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셨겠나요? 덕분에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뼈 빠져라 일하시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존경은요, 제가 뭘. 정말요. 진심이에요. 민준 씨의 진지한 말에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또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민준 씨야말로 사장님의 아들임에도 거들먹거리거나 꾀부리는 것 없이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일을 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민준 씨에게 배우는 게 많았고 참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좋은 감정의 직장 동료였는데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이성적인 감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준 씨를 좋아해도 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숨겼는데 오히려 민준 씨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그의 끈질기고 진솔한 구애 끝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애는 사장님, 사모님도 알고 계셨고요. 제가 직원일 때는 몰라도 아들의 여자친구로서는 탐탁치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사장님, 사모님은 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1년 정도 됐을 무렵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너무 잘 됐다며 결혼도 서두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애와 달리 결혼은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 사정 때문이었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계신 저희 집, 사장님 내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내외분은 괜찮다며 저를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너를 지켜본 세월이 몇 년인데 네 성실함과 착한 심성을 우리가 아는데 집안이 무슨 대수겠니? 너라면 우리 민준이 그리고 우리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우리한테 편히 기대렴.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그 따뜻한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요. 상견례 날 고급 한정식 집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빠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거든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 만취 상태로 나타난 아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으셨죠. 우리 딸 인물값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었네. 근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 말고 키워준 부모한테도 잘해야 돼. 너 혼자 잘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알았냐?
그러면서 주정을 부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행패가 너무 부끄럽고 화도 나더라고요.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부잣집 시집 간다고 벌써 애비 무시해? 아빠, 제발요. 사돈, 기분 좋은 날인데 제가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술병을 집어들고 아버님의 잔에 술을 따르려다 반이나 흘렸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아빠를 말렸고 저희 엄마도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그러운 시부모님은 좋게 이해해 주셨지만 결혼 후에도 아버지의 술주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저희 신혼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거든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그 덕을 좀 봐야겠다며 저를 괴롭히셨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께 눈물로 호소했고 엄마도 시집간 딸한테까지 행패를 부리니 제발 작작 좀 하라고 화도 많이 내셨죠. 게다가 그맘때 아빠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더 심해지셨거든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행패를 부리고 다니고 위험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와 상의 끝에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로 했고 아빠는 병원에 입원이 되었죠. 그제야 저희 가정에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버지는 다시 술을 찾았고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며 엄마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결국 여러 문제가 있었던 끝에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셨죠. 그 전까진 그래도 가족이기도 하고 아빠가 불쌍하다며 엄마도 아빠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참으신 것 같은데 결국 엄마도 인내심이 바닥난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셨고 엄마는 저한테도 아빠랑 인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미련하게도 미운 정이 뭔지 아빠를 또 완전히 모른 채 하고 살 순 없었죠. 그리고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저희 남편이 아빠를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저희 남편 딴에는 저희 아빠가 장인어른이라고 도와주고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였죠. 저도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의 배려에 너무 고마웠고 제발 저희 아빠가 정신 차리고 일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 바람처럼 경비원으로 취직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술도 줄이시고 나름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과 매달 나오는 월급이 있다 보니 아빠도 많이 달라지셨나 보다 싶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저희 아빠를 도와준 남편에게도 시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컸죠. 그맘때 딸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는 개발팀장으로 승진하며 안정적인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맘때 미국에서 예술사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시누이가 한국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평화도 깨지게 되었죠. 온화한 시부모님, 다정한 남편과 달리 성격이 정말 못됐고 이기적인 시누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거든요. 내내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결혼할 때 처음 시누를 봤었는데 그때도 이미 저를 무시하고 고깝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시부모님 도움으로 야간대 다녔다는 사실을 신우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신우 입장에선 제가 자기 부모님 도움받고 결혼까지 하고 제가 뭔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몹시 거슬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는 미국에 살다 보니 마주칠 일도 없어서 상관없었는데
그맘때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땐데 비아냥거리며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진짜 시집 잘 간 거 알죠? 네? 아, 그럼요. 어머님, 아버님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민준 씨도 그렇고 제가 늘 감사하죠. 맞아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엄마 아빠한테 들었는데 언니 고졸에 우리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라면서요? 와, 진짜 대박이다. 들어보니까 아빠가 점심시간마다 책 읽는 언니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랬다던데. 나한테만 말해봐요. 그거 일부러 그런 거죠?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네? 무슨 말을...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뻔하죠. 집도 가난하고 노답이라면서요. 성격 좋은 사장님 내 눈에 들어서 인생 역전 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착한 척, 성실한 척 연기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살살 웃으면서 저러는데 얘가 지금 나를 제대로 먹이는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죠. 아가씨,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솔직했어요? 너무 전곡 지른 건 아니죠?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았어요. 뭘 그렇게 발끈해요? 언니, 이런 거 발끈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깐족깐족 거리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노골적으로 냈고 대놓고 무시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 다 상처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언니네 아버지도 우리 공장에서 일한다면서요? 식구들이 다 우리 집 돈으로 먹고 사는 기분 어때요? 그러는 겁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했죠. 아가씨, 나한테 왜 그래요? 왜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아나무인의 싸가지 그 자체였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분명 신우의 저런 말들을 안 좋게 생각하시면서도 강하게 뭐라고는 못하시고 눈치만 살피시는 거예요. 소라야, 새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오랜만에 와서 왜 그래? 왜?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엄마 아빠도 솔직히 이 회사 결국 내 덕분에 얻은 거잖아요. 이 회사 지분이 원래 내 건데 세훈이한테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꾸짖기는커녕 쩔쩔매기만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왜 아나무인인 신우에게 꼼짝도 못하냐고요? 신우는 사실 시부모님의 친딸도 제 남편의 친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은 사실 사장님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던 책임자이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장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그 사장님에게는 어린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지금의 저희 신우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성실하고 인성 바른 저희 시아버지에게 식품 공장을 넘기면서 대신 자신의 외동딸을 친딸처럼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셨대요. 그 사장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딸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 사장님의 부탁대로 그 딸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맡아서 이 공장도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공장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직원도 저희 시아버지 포함 몇 명 없었다고 했어요. 지금의 공장 크기만큼 키운 건 저희 시아버지의 노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처음 공장의 주인은 신우의 친아버지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신우는 평생 책임져야 할 입양한 딸이기도 하면서
또 그의 대가로 공장을 받았기 때문에 마냥 편한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시부모님은 민준 씨와 다를 것 없이 신우를 키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큰 신우가 이 사실을 다 알고 그랬답니다. 돌아가신 친아빠가 자기 잘 키워달라고 그 대가로 이 공장 넘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내키지 말고 원하는 것도 다 해달라고 당돌하게 그러더랍니다. 본인 입으로 혼내키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희 시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신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더랍니다. 시부모님은 어쨌든 돌아가신 전 사장님과의 약속이니 부족함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며 키웠는데 그 과정에서 신우는 더욱 기고만장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것도 신우가 원해서 유학을 갔던 거고 거기서 계속 살겠다고 해서 유학 비용이며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셨대요. 그런데 또 제멋대로 이제는 그냥 돌아오겠다고 한국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거죠. 자기도 저희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해서 저희 시부모님은 개발팀의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장 딸이라고 업무 태만에다가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일에 관해서도 온갖 사고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사이자 팀장으로서 제가 신우를 꾸짖게 되었는데 신우는 눈이 돌아가선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군요. 상고 출신 주제에 우리 부모님 덕에 팀장 된 거면서 지금 누굴 가르쳐? 나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왔어. 네가 뭔데? 라면서요. 이 일을 알게 된 아버님께서 신우이를 불러다 불같이 혼을 내셨어요. 회사에서는 상사이자 팀장이고 또 가족으로서도 새언니인데 어디서 그따위로 행동을 하느냐고요. 저희 아버님이 웬만해선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그날은 화가 나서 몹시 심하게 혼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평생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오냐오냐 해주던 아버님이 그렇게 혼을 내니까요. 신우는 그 일로 저희 시부모님에게까지 앙심을 품은 것 같더군요. 어쨌든 이 회사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만든 회사였고 자기 잘 키워달라고 회사까지 준 건데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 이거였죠. 저와 신우 사이의 불화 때문에 시부모님도 많이 힘들어 보이셨고 저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신우를 먼저 긁거나 자극시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쨌든 저랑 신우와의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저에게는 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마음 잡고 회사를 잘 다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또다시 술에 손을 댔고 문제 행동을 벌이셨거든요. 아빠가 근무 중 몰래 술을 마셨고 그걸 제지하는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던 직원이 그래도 저희 아빠를 봐줘서 고소까지는 안 갔지만 아빠는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 해고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시부모님께 죄송스러워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다른 일자리라도 달라고 했고 저도 아빠한테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니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까지 부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빠 취업시켜줄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우리 아빠 사고 치는 거 뒷수습하는 것도 지겹고 자식으로서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렇긴 한데 또 마냥 모른 체 하기엔 좀 힘들지. 장인어른이신데. 아니야. 당신한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면목이 없어. 이제 그만해도 돼. 저는 더 이상은 아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착하고 마음 약한 남편은 결국 저희 아버지를 청소부로 다시 취업을 시켜주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요. 저는 아빠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진짜 마지막 기회야. 제발 나 좀 그만 힘들게 하고 이 일은 나 생각해서 열심히 좀 해줘. 사고 치지 말고. 좋은 일 준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일 시키면서 무슨... 아빠가 무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사고까지 쳤는데 이 일자리라도 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 그런 생각인 것 같으면 하지 마. 딸년이라는 게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네. 너네 엄마랑도 이혼했는데 일자리도 없으면 내가 뭐 먹고 사냐? 네가 나 먹여 살릴 거야? 내가 왜?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 시작해서 이날 이때까지 쉬어본 적 없어. 제발 나한테 뭐 좀 더 해달라고 하지 마. 아주 지 혼자 컸지? 나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아빠, 우리 시부모님이 아빠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이 일만큼은 열심히 해줘. 제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빠께 부탁했습니다. 아빠에게 더 이상은 실망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알겠다고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빠를 한 번만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제 앞에서 엄청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언니네 아버지 그 난리를 쳐서 회사 잘려놓고 또 일하시대요? 진짜 대단해. 아니 언니네 가족은 거머리예요? 왜 이렇게 하나같이 우리 회사에 들러붙어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죠. 저희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말하자는 건 그냥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 것이죠.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신우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아가씨는요. 내가 보기엔 시부모님도 아가씨한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아가씨야말로 회사에서 월급만 받아먹고 하는 일 없고 오히려 사고만 치지 않아요? 아가씨 같은 논리면 아가씨야말로 거머리 아닌가요? 도대체 미국에서 뭘 배우고 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1년에 학비며 생활비며 보내준 돈만 해도 얼만데 거기 가서 공부는 한 거 맞아요? 뭐라고? 야, 이게 진짜 미쳤나? 네가 뭘 한다고 그따위 소린데. 이 회사 원래 돌아가신 우리 아빠 거야. 그래서 너 이 나이까지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셨으면 어머님 아버님도 하실 만큼 충분히 한 거야. 너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근데 뭔데 맨날 가족 분위기 엉망 만들고 네 맘대로 하려고 굴어? 이게 진짜 어디서 거머리 같은 년이. 너 같은 년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기생충이라고 해. 애비나 딸년이나. 그 순간 싸움을 말리던 아버님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하셨죠. 소라, 너 말 적당히 못해? 새언니한테 어디서 그따위 말버릇이야? 새언니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헌신하고 가족들한테 잘하는데 어디서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말해?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지. 당장 새언니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버님이 제 편을 들면서 화를 내자 신우는 더 눈이 돌더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해? 맞는 말이잖아. 저 여자나 저 여자 아빠도 다 거머리잖아. 그만 못해? 아빠도 똑같아. 아니, 아빠는 무슨.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서 공장 홀라다 먹고 그 대가로 나 키워주기로 한 거잖아. 이럴 거면 내 회사 내놔. 그 말에 저희 남편도 어머님도 화가 났죠.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초기 사장님이 우리한테 공장 넘기신 건 맞지만 그때는 규모도 작고 직원도 거의 없었다. 매출도 별로 좋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 심했던 거 아버지가 맡아 운영하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리고 너 툭 하면 그 소리 우리한테 하는데 이 나이까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키웠다. 민준이는 안 해줘도 너한테는 다 해줬다고. 그런데 너 툭 하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거니? 그래 소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너도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시댁 식구들도 참고 참다가 신우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참았다가 폭발한 거였죠.
가족들이 다 뭐라고 하자 신우는 억울하다면서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속았네 어쩌네 생 난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는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실망이 크고 자기도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문자를 다 돌리고는 사라진 거죠. 워낙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신우긴 하지만 이렇게 문자까지 다 돌리고 사라지니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너무 심했나 싶어서 신우에게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일주일 뒤부터 신우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카드 사용 내역마저 끊기자 남은 가족들은 걱정에 휩싸였죠. 소라가 전화를 안 받는다. 카드도 안 쓰고 얘가 해외에서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거 아니니? 시부모님은 황급히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영사관의 도움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우는 실종이 되었고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경찰서를 드나드셨고 저희 남편은 외교부와 대사관에 전화를 돌리면서 신우를 찾아 헤맸습니다. 시부모님은 신우가 간 곳으로 출국도 하셨죠. 실종된 신우를 찾느라 온 가족이 제정신이 아니었고 저는 한국에 남아 시댁 식구들 대신에 회사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얄미운 신우긴 하지만 막상 신우가 실종되니 너무 걱정되고 무사히 돌아만 왔으면 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저는 회사에서 아빠에게 드릴 게 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빠는 용역실에서 잠시 쉬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회사 용역실에 갔더니 아빠는 피곤하신지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드리려고 했던 것만 놔두고 그냥 가려는데 마침 아빠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벨소리 때문에 잠깐 쉬시는 아빠가 방해될까봐 폰을 끄려고 봤는데 놀랍게도 아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신우였습니다. 실종되었다고 지금 난리난 신우인데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하다뇨. 신우가 전화한 것도 놀랍지만 신우랑 저희 아빠가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하는 사이라는 사실도 놀랐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찰나 신우의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황급히 아빠의 폰을 열어서 신우와의 연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빠 폰에서 신우랑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신우는 해외에서 실종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의도적으로 실종이 된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곧 있을 명절 연휴 때 저희 아빠를 시켜서 회사 내의 중요한 서류들을 다 빼돌릴 참이었습니다. 본인은 실종 상태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할 거란 계획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한테 돈을 주고 다 시켰는데 만약 저희 아빠가 들켜도 신우 본인은 발을 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신우에게 돈을 받고 신우는 회사를 망치거나 혹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요량으로 중요한 서류를 다 빼돌리려고 하고 그 두 사람은 서로의 목적을 가지고 추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제 폰으로 다 옮겼고 아빠를 깨워서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쥐꼬리만한 청소부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자식인 네가 날 안 도와주니 내가 알아서 먹고 살려고 한 행동 아니냐면서 도리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모습에 뒷목을 잡았죠. 그렇다고 신우한테 돈 받고 회사 중요 서류들을 빼돌리려고 해? 아빠,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지금 신우한테 당하는 거야. 그러다가 걸리면 아빠만 뒤집어 쓰는 거라고. 그걸 몰라? 그리고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 나 이 집 며느리야. 아빠가 그런 짓 한 게 밝혀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빠는 아빠 생각만 하지. 내 생각은 정말 눈꼽만치도 안 하는 거야? 그러고도 아빠야? 시끄러 이 기집애야. 너 부잣집 시집가고 친정아빠는 회사에서 청소나라고 하고 너부터가 글러먹었어. 라는데 그 순간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라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나 낳아준 부모님이고 아빠라고
남들이 다 어리석다고 욕해도 엄마도 아빠랑 손절하라고 해도 그래도 꾸역꾸역 아빠 곁을 지켜오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든 정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아빠는 나를 자식으로서 조금 더 걱정하고 위해주지 않는데 나는 왜 아빠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제야 완전히 현타가 온 거죠. 저는 냉정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술 먹고 난동 부리고 경비일 잘렸을 때 청소부로 다시 일하게 해준 건 아빠에게 기회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근데 아빠는 그 기회마저 날린 거야.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그저 아빠 언니만 중요하지. 나도 더 이상 아빠한테 그 어떤 것도 해드릴 생각 없어요. 나 자식으로서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저지른 불법적인 짓도 다 알릴 거예요. 제 경고에도 아빠는 제가 퍽이나 그렇게 하겠냐는 생각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저는 단호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신우 실종된 것도 아니니 당장 돌아오시라고요. 그 사실에 시부모님과 남편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망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였죠. 아무리 친자식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시부모님이 30년 가까이 딸로 키워주셨고 미워도 정이 있었는데 이 일로 시부모님도 신우에 대한 정을 완전히 떼신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귀국했고 신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우가 저희 회사 일할 때 불법적으로 자금 횡령을 해오고 저희 회사의 식품 관련 노하우도 다른 회사에 팔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딸의 배신에 오열했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컸어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신우는 정말 본성 자체가 못돼 처먹은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과 회사 측은 신우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탕탕 쳤죠. 어차피 내 재산 아니냐면서요. 아버님은 신우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셨죠.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요. 신우는 그 와중에도 악기 들린 것처럼 이 회사는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거 아니냐는 연부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부모님이 그냥 참아준 것뿐이지 신우가 하는 그런 말들은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소리였어요. 왜냐면 저희 시부모님은 정식으로 공장을 인수인계 받았고 이렇게 회사를 크게 키워내셨어요. 또 돌아가신 전 사장님과 약속한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신우를 키워주셨습니다. 신우에게 들어간 돈만 해도 액수가 엄청났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약속과 책임을 다 지신 겁니다. 신우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돈이라는 소리를 줄곧 했지만 그건 신우가 그냥 하는 소리일 뿐 아무런 법적인 힘도 근거도 없는 소리였죠. 결국 반성 없는 태도의 아버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금까지 키워준 정을 생각해서 네가 횡령한 회사 돈은 우리가 다 막아주고 소송도 취하해주마. 대신 오늘부로 너와 우리의 부모 자식 인연은 끝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라며 신우를 내쫓았습니다. 신우가 마지막이라도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뉘우쳤더라면 마음 약한 시부모님은 또 봐주셨을지 모르지만 신우는 끝까지 못돼 처먹은 데다 멍청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사비로 신우가 횡령한 돈을 모두 채워놓고 소송도 정리했습니다. 자기를 내쫓았다고 난리치던 신우는 나중에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시부모님께 울며불며 전화한 모양이지만 시부모님 모두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았죠. 그러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본인을 평생 애정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그따위로 하고 게다가 저희 아빠까지 지 계획에 이용하려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니 진짜 소름 끼치는 인간이구나 싶었고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역시 신우와 회사 중요 서류를 훔치려고 공모한 사실이 다 밝혀져서 바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빠랑 인연을 끊었고요. 아빠는 그 후에도 계속 저한테 연락하려고 하고 찾아오려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 자식 인연 끝이라고 단호히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도 그렇게 했고요. 그 후 아빠는 어디로 간 건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걱정은 있지만 딱 그 정도일 뿐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과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저희 아빠나 신우처럼 가족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본인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인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명목 아래 저도 아빠께 도리를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해도 내 인생을 갉아먹고 힘들게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걸 많이 깨달았네요. 아빠도 신우도 본인들 복을 스스로 차버린 거죠. 악하게 또 이기적으로 살면 결국 주변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음에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또 아껴주신 시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마음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때로는 선의로 내민 손이 내 뒤통수를 치다 못해 빗수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죠. 저는 오늘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베푼 선의가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동심리센터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의 심리 상담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제 주변 사람의 시커먼 속내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었네요. 저는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던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째였고 아이는 없었어요. 저는 아동심리센터에서 일을 하는 심리상담사인데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 제가 다니는 센터 건물 1층의 한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자주는 안 가는 곳인데 바빠서 얼른 식사를 하고 올라오려고 간 곳이었죠. 그렇게 같이 간 동료와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던 직원 중 유난히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스치듯이 봤다가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쳐다봤죠. 알고 보니 제 친구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최선미였죠. 선미는 고등학교 시절 저와 꽤나 살갑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웃음도 많고 활기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대학교도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좀 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일하고 또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선미는 예전의 그 생기발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모르게 잔뜩 지치고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선미를 불렀죠. 선미야, 최선미 맞지? 나야 지은이. 제 부름에 선미도 저를 돌아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지은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네가 마침 보이더라고. 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너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그동안 잘 지냈지? 선미는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주눅든 모습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눴는데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었기에 계속 선미를 붙잡아둘 순 없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나 지난 회포를 풀었습니다. 선미는 그동안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지은아, 나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시집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우리 시어머니 정말 보통 분이 아니셨거든.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사사건건 트집 잡고 구박하는 건 그냥 일상이었고 심지어 어느 날은 나한테 손찌검까지 했다니까? 뭐라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세상에, 그게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너를 왜 때려? 내가 조그만 실수를 좀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때리더라. 뺨까지 맞고 나니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은 거야. 결국 이혼하고 나왔어. 너무 지겨워서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몸만 나온 거지. 애는 없었고? 제 물음에 선미의 얼굴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실은 딸 하나 있어. 놓고 나왔지 뭐. 일단 나라도 살아야겠더라고. 그리고 뭐 시어머니가 선녀라고는 껌뻑 죽으니까 어련히 나 대신해서 잘 안 키워줄까 싶고. 아, 그렇구나. 선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고 마음이 아플까 싶어 안쓰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움받을 친정도 마땅치 않았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보수적이고 이혼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이었거든. 그래서 친정 도움도 못 받고 나 혼자 살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한 거라서 딱히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저 식당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어. 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지은아. 결혼 한번 잘못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너랑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도 꽃 많은 소녀였는데 말이야. 그렇게 선미는 하소연을 하더니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과거와 자신의 불행을 토로하는 선미의 모습에 저는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자존심 강하고 씩씩했던 친구가 이런 힘든 일들을 겪었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저는 그날 이후 어떻게든 선미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 후 선미에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가끔 저희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밥도 해먹이고 이런저런 필요한 선물도 종종 했었죠. 그러다가 선미가 지금 혼자 사는 곳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식당 월급 받아봤자 돈이 안 모인다고 그러는 겁니다. 때마침 저희 이모가 임대업을 하시는데 위치도 좋고 신축인 빌라를 갖고 있으셨거든요. 저는 이모에게 사정을 말씀드려서 굉장히 저렴한 월세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선미는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리로 이사를 갔죠. 저는 남편하고도 같이 선미를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 선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친구 좋다는 게 뭐냐며 저보고 친구 많이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선미가 저희 집에 자주 오다녔고 저도 선미네 집에 종종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선미와 가깝게 지내다 보니 꼭 예전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선미는 제 덕분에 월세를 크게 아낀다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미가 다달이 나가는 월세를 아껴서 그 돈을 잘 모아 전세 자금을 마련했으면 했어요.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요. 그런데 선미의 행동은 제 생각과 좀 다르더라고요. 선미는 월급을 받으면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사재 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옷이며 화장품이며 안 쓰는 생활용품까지도 막 사더라고요. 그래서 선미네 집은 늘 택배 박스가 가득하고 물건들로 가득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뜯지 않은 택배도 한가득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아이도 못 보고 살고 마음의 허전함 같은 게 크다 보니 쇼핑으로라도 마음을 달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나중에는 선미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했습니다. 선미야, 근데 너 보니까 뜯지도 않은 택배가 너무 많던데. 아, 귀찮아서 나중에 다 뜯어야지. 보니까 너 생활용품 이런 것도 많이 사던데 있는 거 먼저 쓰고 사는 게 어때? 다 필요해서 사는 건데 뭐. 그리고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안 입는 거 너무 많이 사는 것 같던데. 사실 우리 이모가 월세 싸게 해준다고 해도 월세라는 게 매달 나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 어쨌든 나중에 전세로 바꿔야 되는데 적금 같은 건 따로 좀 하고 있어? 제 딴에는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선미는 기분 상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금은 안 하는데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이 정도 얘기하면 됐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지인 중에 고영석 씨라는 선배분이 있었는데요. 동네에서 큰 고깃집을 2개나 운영하세요. 그분이 인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들어보니 결혼하고 여자 쪽 문제로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고깃집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었죠.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온화하고 수도분해서 좋았습니다. 저도 남편 때문에 몇 번 보고 그분 가게에서 식사도 여러 번 했는데 성격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너무 좋고요. 저는 상처받은 선미와 마음 따뜻한 영석 씨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선미야, 혹시 괜찮으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 한 명 소개해 줄까? 내 남편보다 3살 많은데 젠틀하고 괜찮은 분이야. 이혼 경력이 있긴 한데 1년도 안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들어보니 이혼 자체도 여자 쪽 문제가 좀 컸고 동네에서 큰 고깃집 운영하시는데 최근에 2호점도 냈어. 능력도 좋으셔. 제 제안에 선미는 나는 애도 있고 자격 없어. 라며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영석 씨도 괜찮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 선미는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만나볼게. 날 신경 써줘서 고마워 지은아. 라더군요. 그렇게 저는 주선자가 되어 2사람의 소개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소개팅 당일이 되었죠. 그런데 선미가 영석 씨랑 단둘이 만나기는 너무 긴장되고 어색하다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남편과 저까지 넷이서 함께 만나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약속 당일날 센터에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바로 가봐야 하는 일이었죠. 저는 갑자기 약속에서 빠지게 된 게 미안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혼자라도 가서 두 사람이 어색하지 않게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못 가는 거야? 아휴, 어떡하냐? 알았어. 그럼 나 혼자라도 가서 두 사람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 좀 잘 띄워주고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걱정 말고 일 잘 봐. 그렇게 남편만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어떻게든 합류하려고 했지만 센터 일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는 바람에 결국 그날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됐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다소 황당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등에는 최선미가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엎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선미는 왜 이렇게 술에 취한 거야? 남편은 일단 좀 눕히겠다고 했고 저는 저희 침대에다 눕히라고 했습니다. 땀 흘리며 나오는 남편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죠.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소개팅은 완전 꽝이었나 봐. 영석이 형이랑 선미 씨랑 첫 만남부터 영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분위기도 썰렁하고 서로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야. 그래서 그랬는지 선미 씨가 속상한 마음에 초저녁부터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냥 뻗어버렸지 뭐야. 영석이 형은 먼저 갔고 선미 씨 혼자 택시 태워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업고 왔어. 집도 어딘지 모르겠고.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내가 선미 씨를 데리고 들어가? 그건 좀 아니지.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 말도 맞더라고요. 그렇긴 하네. 여기로 데리고 온 건 잘했어. 남편은 그렇게 한바탕 설명을 하고는 땀을 너무 흘렸다며 좀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이 잘 안 됐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남편이 선미를 등에 업고 집에 들어온 것은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영 찜찜하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곤히 잠든 선미를 보니 차마 뭐라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어난 선미에게 따뜻한 꿀물을 주었습니다. 선미는 숙취 때문인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미안해 지은아, 내가 어제 너무 추태를 부렸지? 라며 멋쩍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괜찮아. 소개팅은 잘 안 됐다며? 인연이 아닌가 봐. 그랬나 보다. 두 사람이 생각보다 안 맞았구나 생각하며 그날의 일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과 선미는 왠지 모르게 서로를 어색하게 대하며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레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저희 집에 드나들지도 않았고 셋이 함께 만나는 일도 없어졌죠. 저는 남편이 그날 밤의 일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선미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며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남편의 태도에 안심하며 제 찜찜했던 기분도 털어버리려 애썼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눈을 속이기 위한 그들의 치밀하고도 역겨운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고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북한산으로 등산을 간다며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한 번씩 친구들과 낚시나 등산, 축구를 가곤 했거든요.
남편은 등산복을 쫙 빼입고 등산할 끈을 고쳐매고 커다란 배낭까지 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회포 좀 풀고 올게. 저녁 늦게 들어올 테니 기다리지 마.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같이 등산을 간다는 남편의 친구 하나가 얼마 전 등남을 했다기에 제가 아기 옷을 하나 사놨거든요. 꼭 들고 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고스란히 놓고 간 거죠. 저는 내가 꼭 챙겨가렸는데 이걸 놓고 갔네 생각하며 그 선물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직 남편이 출발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1층의 아파트 야외 주차장으로 허겁지겁 내려갔는데 다행히 아직 출발하지 않은 남편의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여보 하고 부르려던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차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요. 남편은 등산로 입구에서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는데 조수석엔 이미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자가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조수석에 탄 사람과 무언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친구 최선미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던 사람이 왜 최선미와 함께 있는 걸까?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저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수만 가지 의심과 불길한 예감이 한꺼번에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남편을 지켜봤는데 남편은 전화가 오는지도 모르는지 선미와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가고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어난 목소리의 선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우리 딸 만나러 시댁 가는 길인데 왜? 무슨 일 있어? 라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딸 만나러 간다고? 면접 교섭날이라서. 뭐 타고? 뭐기 버스 타고 가지. 근데 왜 그래? 저는 당장이라도 따지려다가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선미는 하는 짧은 대답 소리만 내뱉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내내 남편과 선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할수록 그 소개팅 날 남편이 선미를 업고 온 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의 선배이자 그날 소개팅 상대였던 영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석 씨. 재수 씨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전화 건 거 아니죠? 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예, 뭔데요? 얼마 전에 제 친구랑 소개팅 하셨잖아요. 예. 영석 씨는 소개팅이라는 말에 별로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날 잘 안 됐다고 하더니 분위기가 많이 별로였나 보다 싶었죠. 그날 별일 있었나요, 혹시? 무슨 별일이요? 친구가 그날 속상해서 술을 좀 많이 마셨다고 하던데. 속상해요? 그 친구분이요? 왜요? 두 분이서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영석 씨는 좀 황당해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친구분은 별로 속상해 보이지 않고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전화 주셨으니까 일단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친구분이요, 최선미 씨. 소개팅 매너가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네? 노골적으로 저보고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고 하고 키도 작아 보인다고 하질 않나. 하여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너무 내는 겁니다. 네? 선미가요? 예, 저도 최선미 씨 조건은 다 들었는데 솔직히 성격 좋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 좀 게다가 제가 진짜 기분 나빴던 건요. 어쨌든 저랑 최선미 씨 소개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저보다 경준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술 마시고 그러는 건지. 경준이는 제 남편의 이름입니다. 저는 영석 씨의 말에 황당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저희 남편이랑요? 예, 둘이서만 술 마시고 대화하고 제가 거기 있는데 투명인간 된 것 같고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싶은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좀 앉아있다가 일 핑계로 그냥 나왔죠. 일찍 나오신 거예요? 예, 6시인가 봤는데 제가 9시도 안 돼서 그냥 나왔을 겁니다. 기분도 좀 나쁘고 경준이한테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사람 불러다가 뭐 하는 건지 싶고. 그리고요, 제가 이런 말까진 좀 그런데 경준이랑 최선미 씨 되게 친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둘이서 친합니까? 둘이서 친해요? 영석 씨가 하는 말은 다 제가 처음 듣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따로 친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영석 씨는 9시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뇨. 영석 씨가 나올 때 선미는 별로 취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면 자정까지 제 남편하고 선미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고 경악스럽더라고요. 소개팅이 잘 안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선미는 영석 씨보다 제 남편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 차를 타고 가던 최선미의 모습이 겹치는 겁니다. 아, 그 두 사람 뭔가 있구나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황당하고 참담한 기분을 억누르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내 남편이랑 내 친구가 이런 이야기는 정말 TV에서나 봤던 이야기였어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으로 온 남편에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남편 차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몰래 빼내어 왔죠. 차에 들고 갔던 노트북에 그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끔찍하고도 역겨운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블랙박스에는 그날 아침 남편과 선미가 나누는 은밀하고도 추잡한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당황하며 변명을 하는 것도 찍혀 있고 전화 끊고 나서 허둥거리는 목소리도 다 찍혀 있었죠. 얘 뭐야? 왜? 전화 건 거 누군데? 누구야 누구긴 네 와이프지. 어디냐고 전화 왔어. 혹시 우릴 봤나? 에이, 뭘 봐. 아까 집에 있었는데. 자기한테는 전화 안 왔어? 잠깐만. 나한테도 왔네? 이것 봐. 우리 본 거 아니야? 아닐 거야. 나중에 전화해 볼게. 걸려서 나 머리채 잡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무슨. 만약에 걸리면 자기는 누구 편 들 거야? 강진 편 들 거야? 자기 편 들어야지. 확실해? 그럼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강지은이 아니고 자기잖아. 대답 좋네. 합격. 나 잘했어? 나중에 침대에서도 예뻐해 줄 거야? 그래.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돼? 자기 언제 지은이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야? 조만간 얘기해야지.
아, 근데 나 가만 보면 강지은 좀 짜증나고 재수없어. 왜? 내가 이혼하고 이꼬라지 됐다고 나 동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더러울 때 많아. 저번엔 나더러 월세 아껴줬으니까 그거 아껴서 전세금 마련하래.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이렇게 됐다고 지가 우월감 느끼는 거지. 지도 곧 이혼녀 될 거면서. 내가 지 남편 차지한 거 보면 어떤 표정 지을지 그 꼬라지가 궁금하다. 걱정돼서 그랬겠지. 뭔 걱정. 내 앞에서 네 와이프 역성 들어? 아니야, 그런 건. 내 앞에서 강지은 역성 들지 마. 알았어. 그리고 그때 소개해준 남자 말이야. 영석 씨. 용석이 형.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키도 작고 배 나온 아저씨를 소개해주냐? 지은이 걔 진짜 웃겨. 내가 이혼녀니까 그냥 그런 남자랑 소개팅해도 된다 그거야? 영석이 형 괜찮은 사람이긴 해.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그럼 나 그 남자랑 만날까? 안 되지. 내가 있는데. 하여튼 강지은 진짜 웃기다니까. 그러면 뭐해. 지 남편은 내가 꽉 잡고 있는데. 맞지? 맞아. 난 자기 거지. 그러면서 둘이서 꽁냥거리고 좋아 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구라서 지 생각해서 했던 제 행동과 말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요. 와, 이것들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고 비아냥거렸던 그 대화들. 저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과 최선미가 제 등 뒤에 이렇게 시커멓고 날카로운 칼을 꽂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뒤엎고 그 두 인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아주 차갑게 복수를 계획했죠. 저는 그 이후로도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대하며 지옥 같은 2주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남편 몰래 변호사를 만나 이혼 및 상간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두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더 모았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며칠 뒤 제게 아주 중요한 지방 출장을 이틀 정도 다녀와야 한다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의 거짓말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남편을 믿는 아내인 척 연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며 휘파람까지 불어대는 그의 들뜬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서늘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출장이라는 달콤한 이름의 밀월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저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회사 팩스로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 일부와 함께 남편 박경준과 최선미의 추억한 불륜 사실을 아주 상세하고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과 최선미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도 보냈죠. 아마도 여행지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그 두 사람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특히나 남편은 회사가 아주 뒤집어졌을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 최선미랑 있는 거 다 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돌아와서 이혼과 상간 위자료 소송이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선미도 상간 소송 소장을 확인하고는 자기가 이런 돈이 어딨느냐 다 오해다. 한 번만 봐달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극히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친구로서 내가 너한테 베푼 선의를 너는 이런 식으로 되갚니? 선미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뒷일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짓을 벌이니?
용서는 무슨 위자료 똑바로 내놓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 네가 가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일산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분란을 일으켰기에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불륜 사실이 사내에 쫙 퍼지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다툼은 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승소했고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최선미 역시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하여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고요. 복수와 이혼은 성공했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사람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인간적인 환멸감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죠. 하지만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신 부모님과 남동생 덕분에 저는 조금씩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들은 소식으로는 그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살다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돈 받고 나간 아파트에서요. 한마디로 과거 제 집에 최선미가 들어와 사는 거였죠. 그렇게 제 자리와 제 남편을 탐하더니 결국 최선미가 그 자리에 들어앉게 된 겁니다. 회사에서 잘린 전 남편은 퇴직금과 시댁에서 손을 벌려 작은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저것들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것들 소식을 전해 들으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이지 웃지 못할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1층 식당에 지나쳐 가는데 식당 안이 웬일인지 시끄럽고 소란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들여다보니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과 젊은 여자 한 명이 식당 주인과 직원들을 붙들고 최선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분은 최선미는 진작에 그만뒀다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라고 했고 그 할머니는 최선미 주소라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아무리 그래도 주소를 함부로 알려줄 순 없다면서 계속 나가라고 하고요. 저 사람들은 누구기에 최선미를 저렇게 찾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와 여자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최선미 씨 찾으세요? 제가 최선미를 아는 것처럼 말하니 그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최선미 알아요? 네. 그럼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무슨 일이신지 누구세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자신을 최선미의 시어머니라고 밝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최선미의 전 시모였으니까요. 최선미가 과거에 맞기까지 했다는 그 전 시모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또 이미 이혼했는데 여길 왜 찾아온 걸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최선민의 시모는 분노와 억울함에 찬 목소리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본물처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선미의 시모가 하는 말은 제가 여태까지 최선미에게 들은 것과는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최선미가 아들하고 사는 동안 돈 사고를 여러 쳤답니다. 기본적으로 사치도 심하기도 했고 또 무슨 투자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돈 사고를 친 게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용서하고 돈도 갚아주고 품어주었는데 그 와중에 또 몰래 돈 사고 치고 거기다가 투자 동호회니 뭐니 하면서 남자 만나고 다닌 걸 걸렸다고 했습니다. 최선미 시모가 그 일로 최선미와 심하게 싸우다가 못 참고 최선미 뺨을 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최선미가 폭행으로 시어머니를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경찰서 드나들고 다투는 와중에 최선미는 자기 신우명의까지 도용해서 사채까지 끌어쓰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최선미 때문에 M1 신우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 뒤 직접 찾으러 다닌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경악했습니다.
최선미가 저에게 늘어놓았던 그 눈물겨운 시집살이 이야기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최선미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맞아가며 참고 산 불쌍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돈사고를 치고 가족들의 등골까지 빼먹고 도망간 사기꾼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심지어 제대로 된 이혼 절차도 밟지 않고 어린 딸까지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친 파렴치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최선미가 지금 제 전남편과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망설임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녀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며 분노에 차서 달려갔죠. 그 후의 이야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최선미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최선미의 진짜 남편은 제 전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최선미 시댁 식구들은 위자료는 물론이고 최선미가 진 빚 수천만 원도 대신 갚으라고 닥달했다고 했습니다. 제 전남편 역시 최선미가 이혼녀인 줄 알았다며 뒤집어졌죠. 결국 그 두 사람은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물고 뜯고 싸우다가 그토록 뜨겁고 불같았던 사랑도 얼마 못 가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최선미가 집어넣게 못 준다고 제 전남편 몰래 야금야금 카드론을 썼다는데 전남편은 그 빚 독초까지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결말을 전해 듣는데 어찌나 우습고 허탈하던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고등학교 때 그 발랄하고 천진하던 최선미가 어쩌다 저렇게까지 변해버렸을까 싶어 기분이 참 묘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둘 다 더 이상은 제 인생에서 엮이고 싶지 않은 쓰레기임이 분명하지만요. 저는 이제 모든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제 센터를 개원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 시련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심리 상담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많은 위로 그리고 격려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